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정영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전통시대의 교육과 진도의 서당교육인데, 사실은 교육이 다 필요 없으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서 그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은 교육하고는 어째 보면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치중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잖아요. 그분이 개혁 과제로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지 개혁 과제로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교육이 그렇게 치중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교육계획이 가장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땅덩어리가 적고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그 지능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많으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고 교육에 몰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통 깊은 것 중에 하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다니실 때 고려시대 12공도 최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한 12공도 고려시대 때 12공도 했어요. 과거 제도가 좋은 인재를,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 인맥을 가지고 쓰다가 인물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게 과거 제도예요.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것이 과거 제도예요. 근데 과거 제도를 하다 보면 그 잘 가르치는 사람과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학원의 쪽집게 선생님들처럼 이미 고려시대에도 12명의 아주 쪽집게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고려시대에 국자감이라는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쪽집게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성행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깊은 사교육 문제를 학원 몇 개 없앤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우리한테 가장 어려워요. 조선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교육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서 이제 스스로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 국가에서 교육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를, 금방 말씀드린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오면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또 조선시대 때도 초기부터 아주 성행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교육하고는 관계없는 여러분 나이에서 정말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셔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젊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교육제도를 바꾸라고 하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아들의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교육제도를 멀리 좀 두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바로 우리 교육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교육제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에 갈 수 있는데, 선진국 문턱까지 가는 데는 이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이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경쟁적인 교육제도 갖고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관학과 사학이 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이 관학이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 사학이에요. 그래서 관학으로는 성균관, 서울에, 그 다음에 사부학당, 향교가 있었고, 지금 진도에도 향교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학으로는 서원과 사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학은 중학에는 성균관과 최고 교육기관이죠. 서울에 사부학당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균관이에요. 명륜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예. 여기가 강당이죠, 강당. 예. 모여서 공부하는 강당. 저걸 다 보일 수가 없으니까, 구조를 보면 여기 출입하고, 여기가 대성전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사당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진주 향교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무와 서무에 유명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학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는 게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저런 인물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만 가지고도 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모범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사 지내는 공간이고, 요 뒷부분이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동제, 서제는 일종의 기숙사예요.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이제 그 퇴근도 하고 학교에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멀기 때문에 30리, 40리를 걸어 다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동제와 서제라는 곳에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조선시대는 대부분 기숙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륜당은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강의실이죠, 강당.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잠잘 때나 쉴 때는 동제나 서제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향교예요. 향교에도 똑같이 대성전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공간과 명륜당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교실이 있고, 여기는 기숙사예요. 이게 동제, 서제. 예, 동제, 서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제를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경우는 한 고을에 하나의 향교가 있었어요. 절대 두 개는 없고 딱 하나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9년으로, 지금 지자체로 얘기하면 향교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옛날에 9년을 합쳐서 그래요. 옛날에 9년을. 예. 그래, 원래는 한 고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초기부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관학에서. 이제 성균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여준 이 성균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생원 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가서 마지막 대과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한 생원과 진사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성균관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이게 최고 관리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학상들이 잦은 풍토병들이 생겨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그래서 200명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매해 200명을 교육시키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 생원진사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에 합격해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생원진사에 합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난방이 안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온도를 다 깔려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온돌이 그렇게 다 깔려 있지를 않았습니다. 온돌이 굉장히 발달을 하긴 했었는데 온돌이 많이 깔려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사는 궁궐에조차 온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녀들끼리 겨울에는 추워서 끼안고 잠을 자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난방이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산송이라고 해서 묘지 소송이 발달한 것은 이 난방 때문에 그래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져다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1950년대나 60년대 사진들을 보면 산이 전부 민둥산이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된 뒤에 뭐 아카시아 나무라도 심게 해가지고 지금은 산이 굉장히 울창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산이 거의 다 민둥산이어서 이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2, 3학년 때 가서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도 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4, 50년 만에 저렇게 이제 울창하게 됐는데 어쨌든 난방 때문에 그 산이 다 민둥산이 됐는데 조선시대는 그 산을 그렇게 난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양반들 출신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집에서 잘 지냈는데 서울 성균관에 오니까 난방이 안 돼가고 겨울에 추우니까 병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에서만큼 먹고 그 사람들한테 음식 제공을 못했어요. 식사 제공을. 그래서 숙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어린 나이에 헤어지니까 향수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학생들이 정원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출석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출석부를 놓고 강의실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기숙사라고 했잖아요. 식당에 딱 출석부를 놓고 밥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체크를 하면 대리 체크를 못 하잖아요. 대리 체크를 못 하니까 식당에다가 그래서 식당 독이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은 사람은 체크하도록 하니까 정확하게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원지사, 생원 100명, 진사 100명, 200명씩이 국가에서 돈을 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다른 유생, 생원진사가 아닌 유생들도 입학하도록 했는데 그게 하재생이라고 해서 동제와 서재 중에 서재에 나가는 생원진사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기르도록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관 자질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관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생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높은 관리가 되려고 하지 그 고묻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관직으로 나가고 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관의 자질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학생들보다 못한 교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성균관에 잘 가지를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 조달에 문제가 있어요. 식사 제공하는데. 국가에서 요즘처럼 막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데 조선시대에는 이상한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하고는 달리 세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거두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 안 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같은 유교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세금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학생들한테 먹이지를 못해요. 고기나 이런 걸 먹이지를 못하니까 이때 이제 현방이라고 해서 다른방이라고 해서 소를 여기서만 잡도록 했어요. 조선시대 내내
사실 소를 못 잡도록 했는데, 예, 여기만 공자한테 제사를 지낼 때 육포를 써야 하는데 그 육포를 마련하려면 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현방이라고 해서 소고기집을 운영을 하도록 성균관에다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팔고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구식을 해서 학생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지방 향교에다가도 내줘갖고 지방 체인점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성균관에서. 그 지방의 유생들은 아까 이제 생원인사가 아닌 지방의 유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서울 주위에 성균관 주위에 그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반촌이라고 했어요. 성균관에 있는 촌, 반촌 주인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하숙집 주인하고 지방 유생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지방에 내려와서 공부하다가 시험 볼 때도 그 하숙집 주인한테 가서 먹고 자고 하고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하숙비도 나중에 후불을 하고 바로 현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은 뒤에 가을에 수술을 한 뒤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조선 초기부터 관학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던 거죠. 지방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지방에는 교수, 종육품 교수하고 훈도를 파견했어요. 서울에서 파견했는데 서울에 있는 성균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려고 하질 않는데 지방까지 내려와서 지방대학교 교수를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성적 좋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교관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조선 전기 내내. 근데 이제 마침 임진왜란이 벌어지잖아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아주 세금 걷기가 어려워갖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관 파견을 중지를 해요. 서울에서 교수와 훈도가 내려오지 않아요. 서울에서 선생님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교가 향교가 지금처럼 향교 건물에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지금도 향교 건물에 향교에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교 건물에 있는데 선생님은 안 계셨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양반의 자제들은 서원으로 몰려간 거죠. 서울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쪽집게 교수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벼슬사를 하다가 물러나와서 지방에 와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서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향교에 평민의 자제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평민의 자제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후기에 남아있는 그 유생안들, 향교에 출입했던 유생들의 명단을 보면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양반들이 향교에 출입은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배웠냐? 여기서 공부했냐? 배우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출석을 해야 했어요. 여기다가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등록은 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관련해서 조선 후기에 지방의 향교를 보면 진도향교도 마찬가지인데 동지안과 서지안이 있어요. 동지안은 양반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서지안은 그 평민들 자제들이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민의 자제들은 가서 뭐 했느냐? 가서 공부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집사, 행정이라든지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학은 다 얘기를 했고, 이제 쪽집게 선생들이 있는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6세기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중국 백에 있는 유명한 서원이, 주자가 만든 유명한 서원이 있는데 그게 백운동 서원인데, 백운동 서원을 본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놨지만 그전에는 조그마한 건물 한 채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도 선생님이 계실 때는 공부를 했지만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제 서로 양반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가지고 그런 취해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기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실 때는 공부를 했지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거기에 그 제자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는 장소로 주로 서원은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 공부를 가르치기가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부를 가르친 것이 어디냐? 그게 이제 바로 서당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이 서당이 유행했는데 이게 이제 김웅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김웅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제 이게 서당 훈장이죠. 여기는 이제 매를 맞고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맞고 우는 학생이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이 많아요. 지금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니까 이 대님을 풀면서 미리 울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매는 옆에 있잖아요. 지금 매를 들지도 않는데 얘가 울어버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어제 숙제를 안 해와서 지금 종아리 걷어. 그러니까 이제 대님을 풀면서 울어버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얘가 말썽꾸러기니까 얘네들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왜 맞으니까 그래 나 한번 맞아봐라고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서당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서당에 여기를 보면 벌써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죠. 갓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아직 댕기머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얘네들 아직 결혼 안 해내고. 그러니까 여러 층들이 섞여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그 학교처럼 뭐 6반, 6학년, 5학년, 3학년, 뭐 이렇게 학년이 나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훈장이 저 높은 것부터 저 아래까지 책을 다 읽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를. 그래야 이제 학생이 갖고 오면 그걸 보고 다 해석을 해주고 그걸 외우도록 하고, 지금처럼 뭐 국어 하나만 가르치고 수학 하나만 가르치고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책도 다 따로따로 다 다른 책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서당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성리학이 아주 높은 수준,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철학의 가장 높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부터 천자문, 명심무강 이런 걸 가르치는 초보까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했는데, 모든 것은 사실은 뭐 우리 어렸을 때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은 이 서당에서 다 배웠거든요. 이제 좀 후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훈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평민들이, 이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나 서당을 다녔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평민들도 서당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 짧은 시일 내에 후진국에서부터 6.25 직후에 가장 극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10손가락에 드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 세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다 교육 덕분이고, 그 교육이 사실은 일부 층만,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층만, 한 10% 내지 20% 되는 양반만 한자를 익히고 그걸로 글을 쓰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평천민까지도 다 이런 것들을 그 글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문맹이 있긴 했지만 그 문맹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 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글을 모르는 한국인에게 글을 가르쳐 줬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고 컸죠. 우리는 별로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일본 애들들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선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네들이 가르쳤다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전체적인 국민의 문맹률이 훨씬 낮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글을 많이 알았던 거죠, 문자를. 자, 그랬던 것은 여기하고 비슷한 고성 옆으로 한 시간 반쯤 가면 있는 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경상도 고성이라는 곳에 그 구상덕이라는 사람이 훈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 제자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사람 제자들 이름이. 그 다음에 직역도 나와요. 관소동, 그 관아에 가서 심부름 하는 아이 김상록이라는 애가 자기 제자 이름에 나와요. 제자, 누가 오늘 와서 배웠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지인, 이것은 수령의 비서예요. 도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럴 때 이 지자는 알지자이기도 하지만 맡을 지자거든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야, 여기 와서 도장 찍어, 뭐 와서 도장 찍어주는 비서. 이게 이제 김창재, 천일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이 구상덕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군, 군인이에요, 군인. 지금으로 말하면 수군, 해군, 해군이나 해병. 김시혁 형제하고 김광도. 그 다음에 이름은 그 직역이나 신분 안 밝히니 이놈이에요. 이놈 저놈 할 때 성도 없어요. 그냥 이놈인데 그냥 놈자를 한자로는 쓸 수가 없어요. 놈자라는 한자는 없으니까 이놈이라고 써서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와서 한문을 배운 거예요. 한글을. 한문을. 그 다음에 이제 교생들, 이 향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양반 임시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당에 임시무라는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평민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여기서 배울 수 없다. 나중에 이제 김구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서당이 양반 서당과 평민 서당이 갈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무라는 사람 와서 하룻밤, 이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이라, 고서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와서 하룻밤 자고 선생님한테 하룻밤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가버려요. 내가 쌍것들 자제하고는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죽이나 평민 혹은 천민 출신들도 와서 배운 거죠. 김구 선생, 유명한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사실은 남긴 김구 일지를 보면, 백범 일지를 보면 서당에 대해서 자세히 남겨 있어요. 이 서당에 관해서 왜 그동안 연구가 안 됐냐면, 서당은 아주 어렸을 때 한 거라 사람들이 일기를 쓰지도 않고 뭐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별로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당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서당에 대한 그 서당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서 연구를 못했었는데, 마침 김구 선생 백범일지를 보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했는가를 앞에다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평민 출신은 어느 한 늙은 노인이 갓을 쓰고
외출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양반마을을 지나다가. 왜냐하면 평민들은 갔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평민 할아버지가, 늙은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양반이 하는 것처럼 갓을 쓰고 가니까, 갓을 쓰고 양반마을을 지나니까 양반들이 앉아있다가 저놈 저거 쌍껏 아니냐, 쌍껏이 어떻게 그 갓을 쓰고 가냐라고 데려다 두들겨 패요.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나 서당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돼야, 그를 알고 그런 양반이 돼야 갓도 쓰고 누구한테 두들겨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졸랐다. 어서 서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랐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저하는 빛이 있는데 그 동네는, 김구가 사는 그 동네에는 서당도 없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보내야 했는데 양반의 서당에서는 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받는다 하더라도, 얘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양반의 자제들이 자기 아들을 멸시할 것 같으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 이제 아버지니까 아들 성미를 아는 거죠. 얘가 성질이 불같고, 그래서 양반 서당에 가서 양반 자제들이 자기 아들 이 김구를 멸시하면 얘가 부당한 일을 하면 참지를 못하고 싸울 건데, 어려서부터 맨날 싸우고 맞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별 수 없이 자기 문중에 공부 배울 아동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웃 동네 쌍껏들 아동 몇몇을 모아놓고 금요는 쌀과 보리로 가을에 모아 주기로 하고, 이름은 잊었지만 청수리의 이생원이라는 한 분을 모셔왔다. 근데 그분은 선생도 등급이 많았어요. 그분은 글이 넉넉하지 못하여 양반이지만 같은 양반으로는 그분을 선생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우리의 선생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선생이 오신다는 날 너무 좋아서 못 견딜 지경이라 머리를 빗고 새 옷을 입고 선생을 마중하러 갔다. 라고 김구 백범일지에 자기가 선생을 만났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신분에 따라서 양반서당이 있고 상놈서당이 따로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향교를 보면, 아까도 향교를 설명할 때 동제와 서제, 기숙사를 얘기했는데, 동쪽 기숙사에는 양반들만 머물고 있고 서쪽 기숙사에는 평민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민들도 조선 후기가 되면 서당을 꾸리고 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문자 인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긴 문서들을 보면 조선시대 가장 흔한 문서가 땅 파는 문서예요. 땅 주고 파는 문서. 땅 파는 문서가 제일 많은데, 이 땅 파는 문서를 보면 필집이라고 해서 이 문서 작성자가 나와요. 그 문서 작성자 중에 산호, 노비, 산호, 노비, 누구 이렇게 본인이 글을 알아서 다른 사람 문서를 작성해 줄 정도 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평민들도 서당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또 이미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따로 한문 따로 그렇게 배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문을 배우기 전에 한글을 다 터득을 해요. 조선 후기쯤 되면. 이 김구 선생도 이미 한글을 터득해서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니까 할머니한테 소설 읽어주는 게 어렸을 때 일이에요. 밤만 되면 소설을 읽어줘요. 그 한글을 토대로 천자문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석봉의 천자문을 보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 뭐 이렇게 밑에 한글로 적힌 이유가 한글은 터득하고 서당을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글 따로 한문 따로 그래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한글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변할 거예요, 교과서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소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소설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읽었던 소설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고 천자문을 이미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반기문 알죠? 반기문. 유명한, 지금, 우리 의무부 장관도 하다가, 저 유엔 사무총장 하는 반기문 아버지가 아니라 반기문의 먼 조상,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노비였었어요. 조선시대. 아주 알려진, 조선시대부터 알려진 노비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상전, 어린 상전을 데리고 서당에 가서 통학을 시켜주고, 통학을 시키는데 아침에 가서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밖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첫장을 다 해요.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은 글을 몰라가지고 맨날 혼나고 그러는데 얘는 밖에서 책도 안 보고 그냥 한번 딱 들고 이 복사기. 한 번 딱 지나가면 다 이게 머릿속에 암기가 돼요. 그래서 그 상전이, 그 주인이 너는 정말 똑똑한 놈, 너는 천재다. 그래서 풀어줘요. 자기가 노비에서 풀어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돼서 재상도 되고, 당대에 글을 그렇게 한 번만 읽으면 다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반기문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선시대 아주 뛰어난, 교육을 안 받아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서당을 통해서 이런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훈장은 실력 차이가 상당했다. 그리고 보수도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양반들 집에서는 안 알아주는 그런 훈장이지만 평민들한테는 충분히 훈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김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다가 서당을 차려요. 자기 집에다가 서당을 차렸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는 아주 가난했어요. 절대적인 빈곤이었어요. 누구나 다 빈곤하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석 달 정도만 가르쳐요. 왜냐면 공간도 부족했지만 자기 이제 평민도 사랑방이 있었으니까 사랑방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셔온 선생한테 숙식을 제공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선생이 먹을 것을 다 대고 이런 것 자체가 그 당시 한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컸던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다음 집으로, 석 달쯤 되면 다음 집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신존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요. 신존이. 이제 신존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평민 집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면장 비슷한 건데, 신존이 집으로 옮겨요. 근데 이 신존이 집, 이 백봉 김군의 집에서는 김구가 매일 1등을 했는데, 이제 한 10여리 떨어진 신존이네 집으로 옮기는데, 신존이네 집에 가면 이 신존이 손자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공부를 못하니까 훈장이 가만히 김구를 불러서, 야, 너는 내가 오늘 뭘 물으면 모른다고 좀 대답을 해주라. 항상 김구가 안다고 대답을 하니까 맨날 1등이거든요. 시험 볼 때마다. 이거 오늘은 네가 모른다고 좀 대답 좀 해주라. 그리고 일부러 틀린 답도 좀 해달라. 하고 그날 신존이의 아들이, 손자가 1등을 하게 돼요. 1등을 하게 돼서 이제 자기 손자가 1등이다 해서 막 떡을 해서 베푸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백범 김구 일지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평민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후기에는 양반조차 관직에 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관직수가 적었어요. 관직수가. 한 고을이 350개 정도 되고요.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관직 자체 다 합쳐봐야 1000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인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직에 되는 것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리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제 고종실록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험을 보는데 60만 명, 3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보여요. 응시자가 과거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자리는 33명을 뽑는 자리인데 33명을 뽑는데 30만 명, 60만 명 모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면서 먹고 자고 술 마시고 하면 쓰는 것이, 조선시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요.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한번 전국 사람들이 서울로 쫙 모이다 흩어지는 과정에 전국의 피가 돌아요. 경제적인 피가. 그렇지 않고는 블록블록 각 구년별로 살기 때문에 시장이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경제가 사실 과거 때문에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33명 뽑는데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서울은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고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쟤네들 중에 몇 명이나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냐? 그러니까 거의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리가. 그럼 왜 올라오냐, 그 많은 돈을 쓰고. 여기서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같이 올라간다고 해야 그 사람이 이 지방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지방에 돈 많이 벌어갖고는 이 지방에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힘께나 쓰려고 하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 멤버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지금은 뭐 노타리 클럽에 들어야 이 지방에 에서 유지가 된다든지, 어떤 사람과 골프 모임이 돼야 그 지방을 움직이는 그 멤버에 들어가듯이, 이너서클에 들어가듯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 행렬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긴 일기를 보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집안이 3, 4년 정도 재정을 끌고 가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 한 3, 4년 하여간 갚아야 할 정도 빚이에요.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조선시대 때는. 왜냐면 다 이고지고 먹을 걸 다 가지고 올라가야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부터 이 관직출은 불가능하니까 서당도 과거 시험 보는 서당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공리공론 성리학 같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현실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학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술 같은 걸 가르치지 않았어도 서당을 통해서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이 의사들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일기들을 보면 누구 의사한테 가서 병이 나서 누구 의사한테 가서 약을 지어왔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일기에 많이 나와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서당에서 수학한 이유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여가나 오락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해요. 우리 교육이, 서당 교육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이 전반적으로 대학교 들어가고 전문가로 살 수 있는 교육만 하는데 사람으로서 사람 교육 같은 건 안 시키거든요.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진국이 될 문턱에 와 있으면서도 선진국으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교육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식 위주 교육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종종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 밥 벌어먹기는 장타령이 제일이라고, 너도 큰 글 해서 관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시행문, 일상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데 주력하라. 그래서 우명문사단, 이렇게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으로 시작하는 것은 토지매매 문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구든지 소지의단이라고 하는 것은 탄원서, 국가에 나 관아에 따라 탄원서를 때 내가 삼가 이와 같이 저의 억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서 작성법. 그다음에 유세차 감소고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제사 지낼 때 하는 충문. 그다음에 복지체 장자가 미유학녀, 저의 첫째 아들이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하여라고 보내는 건 혼서죠. 혼인, 아들 결혼할 때 보내는 혼서. 그다음에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편지죠. 편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짬짬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서당에서 가장 글 잘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되지도 않는 과거 시험 봐서 관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면석이라도 하고 면에서 면장이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쪽에 공부를 좀 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그래서 지금 서당에, 지금 그 이전엔 서당 교제라고 하면 노노, 맹자, 천자부터 시작해서 천자문, 그다음에 명심보감, 노노, 맹자 이런 것만 배운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소설들을 많이 읽었어요. 서당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는 이 서당을 훈장한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냐면, 서울에서 뛰어난 학자인데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갖고 지방에 유배에 와요. 유배를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 글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갖고 가서 읽어달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지인, 아까 수령의 비서실에 있는 수령의 비서라고 했잖아요. 지인 장종득이라는 사람이 전등신화를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해요. 근데 전등신화가 연애소설이거든요. 연애소설. 그게 딱딱한 노노, 맹자 이런 것만 읽은 게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연애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한자로 된 연애소설을 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중국에서는 전등신화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소설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유명한 소설이 된 거예요. 중국에는 이 소설이 전해지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줄을 많이 달았어요.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이나 중국의 물산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줄을 달아야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줄을 굉장히 잘 달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읽겠냐면, 인본이, 그러니까 출간한 책이 6, 7본이 있었어요. 출판사가 6, 7개에서 낼 정도로 유명한 전등신화를 읽었던 거죠.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대성전을 읽었는데, 서울에 가면 전기수라고 이걸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은 다 없고 말로는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극본을 가지고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걸 듣는 사람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읽어주는 전기수를 칼로 찔러버려요. 정말 이놈이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도 칼로 찔러버려서 그게 실록에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현실과 소설과를 구분 못한 이런 놈들이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 아침 드라마가 막 열풍이고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듯이 이걸 보고 열풍을 일으켰던 거죠. 그다음에 충무 수호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전쟁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 외한테 임진왜란때 지고 그다음에 떼음들한테 그 병자호란때 지고 그래서 전쟁 소설을 읽으면 그 영웅들한테 몰입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수호종 같은 것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양반집도 많이 읽었는데 양반집에 가서 그 서적을 조사하잖아요. 지금 하나가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다 없애버려요, 미리.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그대로 보존이 돼야 하는데 그대로 보존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양반집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논어맹자 뭐 이런 것만 읽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글들이 나오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소설도 많이 읽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소설 읽고 소설 이렇게 잘 집에다 두지 않고 다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가 그러잖아요. 그 집에 보면 막 거룩한 책만 있지 소설집이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잘 써요, 서울에서. 글을 아주 잘 쓰는데, 이 사람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백화문으로 글을 써요. 백화문으로 글을 쓰니까 정조는, 한나라, 당나라의 글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문체를. 지금 한자하고 백화문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중국말하고 한자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이유는, 한자는 당나라나 송나라 때,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에 있었던 문체예요. 그리고 지금 백화문은 현재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뿌리 깊은 나무, 남간의 아니밀세 이런 거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중국 사람도 한문을 몰라요. 한나라 당나라 시대의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은 지금 중국에서 쓰는 그 글들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중국의 백화문을 많이 받아들여서 좀 가볍고 그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정조가 재주가 있는 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흐름을 무너뜨린다 해서 얘를 유배를 보내요. 지금 삼가 있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삼가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번 노벨상 탄 한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강 같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문체를 썼다고 해서 유배를 보내보낸 거예요. 삼가로. 그러니까 이제 삼가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장바닥에 가서 맨날 그 시장바닥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글을 쓰는데 어느 날 애들들이 와요. 선생님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장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왔는데 걔네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소지장이에요. 소지 쓰는 거. 작성하는 거. 소지 작성하는 거. 이제 우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글을 제가 읽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 진도 서당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도 서당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 할아버지께서 하는 그런 서당에 이런 똑같은 이런 소지장이 샘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당에서 정말로 공부해요. 근데 지금 서당을 다른 데 육지에 있는 서당을 조사해보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 글을 읽고 이것을 연구한 직후에 와서 보니까 그 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지장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내내 소송이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알으니까 분별력이 있던 거예요. 이제 글을 알면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을 모르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데 글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양반 노인 세 사람이 동문회에 와서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00점밖에 안 된 송아지 가지고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수령이 책망하기를 그대들은 이 고을 양반이 아닌가. 또한 노인인데 송아지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 사람씩이나 와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가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이니까 사과하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소송할 일은 반드시 해야죠. 라고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귀양 가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날 글을 써놔요. 그게 봉송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삼각지방에서 양반들끼리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읍에서 북쪽으로 60리나 떨어진 어떤 사람이 12분 때문에 동문에 와서 소송을 해요. 그래서 수령이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해요. 니네들이 말을 타고 60리를 왔으니까 길에 오면서 60리 오다 보니까 점심도 먹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경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 경비는 분명히 이 12푼이 넘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밥값이 적어도 여기 보니까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백반이. 예, 10,000원 정도 되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촌에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야지 점심 먹어야지 하면 한 2만원 내지 3만원 들 거 아니에요. 10,000원 갖고 10,000원짜리 소송을 걸기 위해서 2만원에 3만원 들여서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소송을 안 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왜 소송을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비록 12개미가 들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12만원이 들어도 소송을 해야 할 건 해야죠. 10,000원 가지고 싸우지만 10,000원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12만원이 들어도 싸울 건 싸워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배우면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잦으니까 이 소송에 관해서 사법수사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사법수사가 이걸 해줬잖아요. 이 사법수사들이 사실 다 서당 출신이에요. 서당 출신들. 그래서 동자 윤신이라는 사람이 낡은 책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도 소송에 관한 글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고쳐서 소송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서당 사람들이 주요 이제 소지류 소송을 위해서 그다음에 편집을 이렇게 관찰. 아까 김구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다음에 소설. 그다음에 그 치료하는 의서. 그래서 왜냐면 그때 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아 사망률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서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페니실린이 발견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페니실린이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네, 근데 페니실린이 들어와서 온갖 종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도장밥이라고 해서 부스럼 엄청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서들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풍수지리서 조선시대 때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좀 과거 시험도 거의 가망성이었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었냐면 조상의 무덤을 잘 쓰면 틀림없이 발복을 할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게 지리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당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지리서를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집을 짓을 때도 어떤 방향으로 짓고 그 다음에 무덤은 어떤 쪽에서 쓰고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집 짓고 그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리를 그렇게 배우질 않는데 이런 지리서를 보면
그다음에 병서. 이제 김구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의병으로서 출세하고 또 그렇게 대한민국 독립을 할 수 있었냐면 병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외군들하고 싸울 때, 외놈들하고 싸울 때 항상 이 병서에 근거해서 싸웠기 때문에 번번이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1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교재들, 학생들 교재를 모으면 제일 없는 것이 유치원 교재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재예요. 대학 교재는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재, 유치원 교재는 거의 구하기 힘들어요. 보관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재들은. 그래서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듯이 그 조선시대도 가장 밑에 그런 교재들, 가장 밑에 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재들은 거의 전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어나 병자나 뭐 사서삼경 이런 것들은 집에 이건 고전이다 생각해서 꼭 보존을 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서당에서 배웠던 교재들은 전해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이런 식이에요. 표지도 없고 묶는 것도 엉터리로 묶고 그 다음에 이 글씨도 그냥 개발세발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듯이 유치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필체가 졸렬하고 숙련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탈자가 많아요. 이 내용은 별것 없는데 오탈자 때문에 무슨 뜻인지 지금 해석하려고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되게 이거 교재를 예전에는 그냥 책 던져주면서 학생한테 네 베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베껴 쓰는데 잠도 오고 밖에 애들들은 떠들고 그냥 밖에 나가서 같이 놀고 싶고 그런데 이걸 쓰려고 써지겠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빼먹고 더 쓰고 막 아는 복잡하면 지가 아는 글자로 고쳐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책 저 책 뒤져보면 오자, 탈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두가 달려있어요. 왜냐면 그거 읽을 때 한문은 지금 이제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지금 띄어쓰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종이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지를 않았어요. 다 붙였었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문 배울 때 띄어쓰기만 해도 반절은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띄어쓰기만 제대로 해요. 띄기만 그걸 이제 서당말로 땅띄기만 하면 벌써 반절은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서 끊고 읽으라고 해서 구두 뭐뭐 하였으니 이런 것들을 다 빼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냥 원문만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게 구두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능착 원정이라는 데 이게 이제 소속문서만 달려있어요. 여기 무슨 소지라고 한 것이 다 탄원서라는 뜻이에요. 장이라는 것이 다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령 타력 소지면 조선시대는 다 군역이 부과됐어요. 양반 빼고는. 여기에서 좀 빼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달라는 게 타력 소지예요. 그다음에 허독 소지는 소를 못 잡게 했어요. 왜냐면 소는 사람의 농부 10사람 내지 100사람 인분을 했어요. 소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이 깊이 갈 수는 없는데 이 쟁기를 이용하면 깊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비를 안 해도 밑에 있는 땅의 지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그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소를 못 잡아먹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DNA처럼 박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소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예? 한이 돼서,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돼지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조선시대 때도. 근데 못 길러요. 왜 그럴까요? 돼지가 먹는 것은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줘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사료가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봐도 사람이 먹던 것을 돼지한테 주잖아요. 남아야. 그 짬밥이라고 해서 그 군대에 가면 버리는 음식 다 갖다 돼지 키웠잖아요. 돼지는 사람이 먹는 것을 줘야 돼요. 근데 조선시대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이 먹고 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돼지를 여러 번 중국에서 수입해갖고 기르려고 해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소는 딱 나놓기만 하면 지가 와서 풀 뜯어먹고 크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돼지는 조그마한데 이렇게 크잖아요. 훨씬 크니까 소를 많이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는 일을 잘하니까 소를 못 잡아먹게 하고 특별할 때만 허락을 했어요, 관에서. 그래서 이게 허도소지가 그거예요. 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는 거예요. 저것은 이제 제사를 지낸다. 우리 선조 중에 훌륭한 분이 있어. 이 사람한테 제사를 지낼 때 소고기를 육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노맹자 얘기했잖아요. 그 공자맹자한테나 바치는 육포를 이제 그 급쯤 돼야 소를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조선시대 갖가지 방법들을 굉장히 공부를 하는 거죠. 소 잡아먹는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였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발이 부러져요. 발이 부러지면 요즘처럼 수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별 수 없이 발이 부러져서 농사를 못 짓는데 저걸 그냥 죽입니까? 고기라도 잡아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허락해줘요. 대신 가죽하고 뿔은 국가에다 바쳐라. 그리고 고기를 팔은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는 길러야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것은 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걷어가고, 뿔도 나팔이나 뭐 그다음에 악교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쓰니까 뿔하고 가죽은 국가에 바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기는 팔되 송아지 한 마리는 꼭 길러서 그 근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도장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건 토지 소송, 전소장은. 봉채는 조선시대는 빚을 많이 줘요. 아니,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서로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꼭 말썽이 생기거든요, 빌려주면. 안 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빌려주고 나면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소송까지 가면 그건 끝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어떻게든지 주고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요. 척 짓지 말란 말 있잖아요. 척 짓지 말라. 척 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 짓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원수 짓지 말라. 이 척이 무슨 냐면 소송에서 반대편이 척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송하면 원수가 돼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소송을 하면. 그래서 이것은 빚 받을 때,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산송장은, 조상들의 무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요 싸움이 심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 싸움, 쓸데없는 요 싸움은 조상, 어디 묻혀있든 무슨 소용이냐.
왜 묘싸움을 했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 묘싸움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묘를 조선시대는 산지에 소유자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조선시대는 몇 가지 공유가 있었어요. 공동소유. 그게 산이에요. 산. 그 다음에 냇가, 바다. 이런 것들이 공동소유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점유하면 그걸로 인해서 큰일이 나니까.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사관. 말이 안 되는 것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대동강물은 공유예요. 네. 그게 한두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독점하면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공유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림, 천택, 여민공지라 산림과 천택, 못 그런 것들은 여러 백성들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묘를 쓰면 묘 주위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도록 해요. 그럼 묘 주위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면 거기서 가령 나무를 떼다가 땔감도 하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을 가지고 묘를 가지고 그 범위들을 정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 소속이 있었던 것이지 꼭 조상을 잘 모시고 그런 뜻 때문에 생겼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묘지 소속, 산송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제 청유장은 이제 기름을 달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호롱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당에서 기름 수령한테 우리 밤에 공부해야 하니까 기름 좀 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능착 원정 소지에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보면 재밌어요.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다 후불제예요, 후불제. 지금처럼 선불제가 아니고.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농사에 바탕을 한 농업사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올해 흉년이 딱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열심히 12달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난리야지,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에, 제자가 아니고 학부모 사이에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년 내내 자기는, 헛짓스러운 것이 되죠. 학생들은 가르쳤지만 자기한테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들하고 학생들하고 사이들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래서 선생은 무슨, 개도 안 먹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박명, 첩 원정 소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있지도, 이런 건 탄원서를 올릴 수도 없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남녀 음양의 이치를 몰라요, 신랑이. 그래서 독수 공방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남자하고 이혼하게 해달라. 조선시대에 이혼법이 없어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죠. 질문합니다. 예. 후기나 훈문이나 예? 후기나 훈문이나 이런 글이 서당 도자입니까? 예, 서당에서 서당 도자예요? 예, 교재로 이걸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에 쓸 수 있도록 이런 후기 이런 교재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서삼경만 배운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훈문이나 이런 것은 옛날에 훈장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대성국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이 이제 그 훈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를 하려면은 그 훈장님이 뒤에 와서 써주십시오 하면 그걸 써주면은 다음부터 사람이고 손도 많아가지고 하는 그 하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당 조제라고 한다면 절대로 많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교재로 썼다는 것들을 앞에 이욕도 증언을 했고, 이욕이라는 사람이, 앞에 이욕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에서는 그런 데가 네? 없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조선시대의 서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까지 연구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위해서. 예. 그게 김구나 이욕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왜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일신양역 소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선시대에 개명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자주 바꿨어. 서울에 가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와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바꿔요. 그 조선시대 이름을 몇백 번까지 넘으면 몇십 번 바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인지 동일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자기한테 이름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릴 수 있도록, 탄원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샘플로 보고 배웠다는 거죠. 이제 하포원정 소지 같은 경우는 홀어머니하고 홀어미가 살았는데, 이걸 합치고 싶은데, 이걸 합치면 세금이 안 나와.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합치면 한 사람씩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전들이 이걸 방해를 해. 합쳐야 하는데 못 합치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탐문을 하는 소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선 후기의 실상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탄원서 같은 게 굉장히 재미있고 실제로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혼인 후 9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남편으로 버림받아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전 남편이 나중에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것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어느 마을에 가서 구했던 건데, 원본은 그분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복사만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통문도 있고, 통문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소지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된 것은 면임, 풍언, 들이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임들이 실무를 담당했거든요.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도 저게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김구 같은 경우 네가 잘 돼서 면임이 되면 좋겠다. 아버지는 네가 과거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 면임이 해라. 했을 때 그러면 면임이 되면 이런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익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면임, 여기 면임 보장, 면임 서목, 그 다음에 풍언 서목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실무자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면임을 하면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돼요. 해마다 세금이 달라져요. 농사가 풍년이면 세금이 좀 더 나오고 흉년이면 흉년대로 그냥 조선시대에 일괄적이지 않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변동률이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인 정부인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사이에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면은 세율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걷지 않고 어떨 때는 많이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걷기도 해요. 그 해의 풍년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부 자체 생각하는 거, 국가 입장에서.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전들은 또 월급이 없었어요.
지방의 그 아전들은. 그 사람들은 뜯어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뜯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 뱃속을 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두 가지 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민 출신이 아까 이제 김구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평민 출신이 면임이 되는 것이 최고 성공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구 아버지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넌 면이 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서하고 관찰로 이루어진 교재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어요. 요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령 동학하고도 관련된 글들도 있고, 여기는 또 편지 쓰는 투식들이 있어요. 편지 쓰는 투식들이. 청서책간이라는 것은 책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책이 굉장히 귀하니까 책을 좀 빌려달라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의의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거절하는 방법도 이 답관에 들어있어요. 답관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 살아가는 방식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서당에서. 그 다음에 가령 동행 시간 같은 경우 5일장이잖아요. 그때 5일장에 면에서 이제 멀리 떨어졌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저기 장에 같이 가자. 그런데 안 갈 때도 같이 갈 때는 그래 좋다. 어디에서 언제 만나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절할 때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못 간다.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청육족간. 육족이 뭘까요? 육족? 네, 육족. 그 말이 다리가 넷이죠. 네. 이제 그럼 사족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육족이라 했을까요? 그 마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말과 다리 넷과 산해종 다리 둘 해서 육족을 빌려달라고 하면 요즘은 자가용 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기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거 안 빌려주면 난리가 나요. 네. 왜냐면 30리나 40리 떨어진 데에서 관아에 한번 가려고 하면 당연히 빌려달라고 하죠. 근데 그때는 다 자기 집도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밖에. 할아버지가 타고 나가면 아버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양반들은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출타하면, 그러니까 일기들을 보면 가령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도 어디까지는 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세뇌해서 가요. 말을. 왜냐면 자기 집에서 써야 하니까 이것을. 써야 하는데 내가 서울까지 갔다 오면 2달, 3달 걸릴 텐데, 과거 시험 보고 오면 2달, 3달 집에 사람들이 아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별 수 없이 대부분 말 한 마리고 2마리 정도 되면 그건 잘 사는 집이고. 지금 자가용하고 될 바가 아니에요. 우리 한 60년대 자가용 정도 돼요. 지금 말이. 지금 자가용이 너무 흔해졌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기에 다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도록, 그래서 거기에 거절하는 방법, 그것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거절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거절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조선시대 용어를 모르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전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도서관에 있는 탄원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 서당 교재를 모으다 보니까 정말 한두 점씩 어디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은 그냥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많지만 이런 교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1, 2학년 교재 모으듯이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소설로 된 얘기들이에요. 소설로 된. 그래서, 뭐, 최치원에 대한 그 전기,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고양이, 지금 우리가 잘 기르는 고양이, 비묘금, 고양이가 올린 타노스예요. 그 고양이하고 개는 항상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밑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 주인이 이뻐해 갖고 맨날 집에 들여서 잠도 재우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구덩이는 이게 개요. 개는 맨날 잠도 안 자고 집 밖에 있으면서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자기는 너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주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고양이만 이뻐하고 이제 이런 타노스를 쓰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소설이에요, 거의.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이치 같은 걸 알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린애들도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그런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사서삼경이나 그런 데로 몰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육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얘기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실려 있어요. 까마귀, 까치 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기 농우 등장 같은 걸 보면 소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버림없이 주인을 위해서 쓰는데 이 아낌없이 죽는 나무와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썼어요. 자기는 뿔, 아까 가죽, 심지어 뼈까지 자기는 내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조선 후기에 송시열 같은 대유학자도 저런 글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진짜 소한테는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동물을 타인화하지 않고 정말로 소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장 아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럴 만큼 이제 저런 글들이 사실 그런 영향들을 많이 준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이제 소설들이 있었던 거고요. 소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감. 문학적으로 가공한 글들이 쭉 있고, 이제 이게 수문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충문 이런 교재들이 쭉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두 편이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조사한 이것들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겹치는 게. 그래서, 이게 교재로 사용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편만 실려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아직도 경상도 쪽은 제가 조사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지역적인, 요런 곳은 전라도 쪽이거든요. 수문 담당, 이런 것들. 전라도 쪽, 주로 전라도 쪽, 여기도 보면 임실, 보성, 임실, 남원, 창평, 있잖아요. 요렇게 딱 잘라서 여기는 전라도 쪽에 있고, 여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쪽은 아마 그 경상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편적으로 했던 것인지 모르는데, 이쪽은 하여간 용담, 창평, 남원, 임실, 보성, 임실 이런 걸 보면 그쪽 지역에서 주로 채집한 얘기를 가지고 글로 썼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기류 교재나 자료의 특징은 수요자의 학업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필기류 부교재를 편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행은 되지 않고 필사본으로만 전해 내려온 거죠. 그게 노노맹자나 뭐 이런 것처럼 막 간행을 많이 했으면 판본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자기들이 필사로
한 거지. 그래서 오탈자가 많고 구두가 붙어 있고, 형편에 따라서 여러 차례 가필하고 수정도 해서 약간씩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작가적 기질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옮겨 쓰면서 바꾸기도 하고, 아까 이제 이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글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너무 좀 어색해서 자기는 글을 잘하니까 싹 뜯어 고쳐요. 싹 뜯어 고치는 그게 어떻게 뜯어 고치냐면, 시경에 나오는 글만 가지고 이 탄원서를 시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시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시경에 나오는 글들로 다 뜯어 고쳐요, 내용을. 내용은 똑같은데 시경에 나오는 글로.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의 요구나 의향에 따라서 실용적이거나 혹은 오락, 생활용, 문학적인 가공을 거친 것도 많다. 그리고 이제 이본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널리 유통되고 소통되었다는 증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김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김구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관상을 처음에 공부를 해요, 자기가. 근데 거울을 보고 자기 혼자 관상책을 보고 거울을 놓고 관상책을 보고 여기서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안 맞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때려치우고 이제 병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관상책을 공부하는데 거울 앞에 놓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각 부위와 이름을 익혀서 내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상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석 달 동안 문 밖에 출입도 않고 내 상을 관상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내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부귀를 얻을 만한 상은 한 군데도 없고 얼굴과 온몸에 천하고 가난하고 흉한 상뿐이었다. 과거장에서 겪은 슬픔을 벗어나기 위하여 마의 상서를 공부했으나 오히려 그보다 더한 슬픔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무자나 오기자나 삼약 육도 같은 병서를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김구 선생이 자기 백범일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그 풍수지리에 관한 것들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풍수지리한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경칠서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진도 서당 교육으로 보면 이제 세방리의 오병규 훈장님이 서당을 열었던 사랑채가 지금도 진도 같은 경우는 아주 늦게까지 서당이 있었고, 이 서당이 사실은 초기에 초등학교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물관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 전용을 할 수 있으면, 관광에 이제 좋은 코스들도 되고, 교육에 좋은 코스들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세동 서당 터 있던 데고, 이게 송산리 송산서당이 지금 있는 곳이고요. 칠전 노암제 파노라마, 이 노암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정말. 이런 곳은 정말 관광지로 삼아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박물관을 만들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율리 서당골, 서당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동마을에 이렇게 선생들 비석이, 서당 훈장님들 비석이 쫙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는 서당 건물이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고, 서당 선생님들의 비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진도가 그런 면에서는 교육 중심이 될 건데, 이제 세방리 오병훈 훈장님은 서당 교재, 아까 이 선생님은 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지를 갖고 있질 않아요. 이 집 가서 보니까 논어맹자 이런 것이 복본이 여러 군데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교지까지도 다 선생님이 주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섬 저섬 다니시면서 훈장 노릇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이걸 갖고 있질 않으니까 당신이 교재를 갖고 와서 교재까지 다 나눠주면서 공부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훈장이 그 당시에 최고 지성인이에요. 그 섬이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훈장한테 달려가서 뭘 써달라고 해요. 네. 전봉준이 훈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독민혁명이 일어날 때 그 억울한 사정을 가서 전봉준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그 전봉준이 그걸 글로 잘 그 백성들이 하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가는 좋은 소장이 안 돼요. 소장이 되려고 하면 그걸 받아보는 수령의 신금을 울릴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하거든요. 명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훈장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훈장들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이제 훈장들의 경우에는 이제 서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부적 만드는 것 같은 것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이제 그 서당 교재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교에 제출한 품목. 이게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산리 세방 포기에는 향교가 운영이 되려면 향교에서 포구세를 걷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곽세전이라는 것은 미역을 딸 때 곽세라고 하면 미역에 대한 돈이라든지 고기를 잡을 때 배에 대해서 어세를 물렸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향교에 제출해서 좀 세금을 좀 면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방리의 새 직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호라비하고 호러미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걸 시기해서 먼 친척인데 결혼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이 세방리 집강, 지산면에 집강이 3명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면장 이런 분들이 3분이 있었는데 3분들이 합쳐서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장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탄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탄원서들이 내용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 있지만 다 이 지역에 관련된 탄원서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상세합니다. 근데 이제 서당 연구가 앞으로 어떤 연구가 되어야 하냐면 이렇게 수요자 학습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교재들을 교육한 서당으로 연구가 돼야 한다. 너무 그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만 그 가르친 걸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일제시대와 근세를 거치면서 서당교육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유학자나 유교 갱정유도회에서 의해서 이분들은 전부 유교 교육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처럼 나 서당 다닐 땐 그런 교육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이 다양한 교육이 안 된 이유가 이 다양한 교육이 전부 학교로 넘어갔어요. 근대에 있어서는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일본 애들이 그런 교육들은 다 학교로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유교 교육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노맹자 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기억이 지금 서당에서는 농노맹자만 가르친 걸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교육사를 쓸 때 그렇게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진 않고 다양한 현실에 맞는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들을 시켰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심화 교육들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그 서당을 통해서 유교 교육을 가르쳐서도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필기류는 찍어낸 것이 인쇄가 아니고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사한 대로 10여 개만 겨우 남은 거예요. 여기 와서 무더기로 한 서너 개를 더 발견했어요. 진도에 와서. 그러니까 진도는 그런 면에서 이제 서당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필기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거의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나마 여기는 섬 끝에 때문에 보존됐던 거고, 육지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지금 하나 둘 수집된 것이 그것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서너 개를 그냥 동시에 제가 발견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시대와 근대 교육에 대한 연관성 연구들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돼야 하고, 또 동학 농민 전쟁이나 3.1운동과 이게 서당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억울한 걸 당하니까 바로 훈장한테 달려가서 그 억울한 걸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당 훈장이 글만 써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나온 거죠. 그게 전봉준이죠. 전봉준 같은 경우는 뒤에서 글만 써주지를 못하고 도저히 이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훈장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훈장들이 열심히 가르치다가 외놈들이 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다 의병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서당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서당을 통해서 서당에서 글을 배운 사람들이 동학농민 전쟁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3.1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연관성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진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 잘 들었고요. 예. 조선시대 아주 막 뛰어난 훈장가이고 학자였던 다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진사시험 합격하고 나서 대과에 4번이나 낙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남인 출신 최재공이 우정이 재건한 전주 12년이나 됐어야 하는데 대과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령무신으로 옆에다 두고 총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조선시대에 그렇게 좁은 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자체가 당파나 신분에 따른 그런 장애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통계는 없겠지만은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도의 소재 노수신이나 또 실학자 이동리 같은 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유배에 와가지고 식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도 출신들이 대과나 이런 시험에 합격한 예가 있는 건지. 예.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뛰어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뛰어난 초계 문신으로 삼을 만큼, 왕이 옆에다 놓고 쓸 만큼 그 정도였는데 계속 떨어지죠. 근데 그게 체제공에 의해서 발달이 되잖아요. 시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 시험만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서울에 가서 자기 당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게 일이에요, 첫째. 그래서 그 사람 눈도장을 다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한 달씩 왜 있냐? 그 눈도장을 찍으러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선조들 묘비문, 유명한 정승들한테 묘비문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 한번 과거 시험 보러 가면 한 3년 그 집안 예산을 다 갖고 올라간다는 이유가, 그렇게 해갖고 가서
조상들의 묘비문도 받아오고 그 사람들한테 눈도장도 찍고 그렇게 해야 또 이 지역에서 따돌림은 안 받고 양반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데도 올라가요.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으려는데 왜 올라가냐? 그래도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아주 좁아갖고 호족이 발달하지 않아요. 지방에 힘 있는 사람이 발달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지방 양반들은 그냥 죽을 정도 힘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어야 그 황제 안 보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왕 안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관광은 놀러 가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관광은 뭐냐면 임금 얼굴 보러 가는 게 관광이었어요. 관광이란 말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임금 얼굴 보러 가는 게 관광이에요. 지금 놀러 가는 게 관광인데, 그럴 만큼 중앙 집권화가 잘 돼 있어요. 중앙 집권. 땅이 좁아서 그래요. 땅이 좁아서. 교육도 우리가 너무 치열한 이유가 땅이 좁아서 그래요. 땅이 좀 넓으면 사는 방식도 좀 다를 거고, 근데 땅은 좁고, 자원은 없고, 그러니까 공부해서 1등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거든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거 보면 전혀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양성 교육이 참 어렵고, 그래서 다양성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너무 우리는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고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하는데, 사실은, 일관되게 한 가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양성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 다양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훈련들을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목소리로 가려고 하니까 당쟁도 그렇게 치열했던 거예요. 당쟁이 오히려 지금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봐야 전체가 보이잖아요. 한 시각에서만 보면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전체가 보이듯이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의 위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로 몰아가는데, 서울대학교로 몰아가는데 특화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게 지방의 것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가령 진도의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악원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 다양함이 없고 서울에 종속이 돼 있으면, 중앙에 종속이 돼 있으면 이런 문화가 안 나오는 거죠. 다양한 문화를 여기서는 꼭 살려주셔야 한다.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용산에 살 김양수인데요. 여기 교수님께서 진도 서당 교육에 이렇게 말씀하신 진도 서당 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서당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서당 교육하고 진도의 어떤 교육하고 어떤 차별성들이 있나요? 훨씬 살아남기 위한 교육들을 여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이라면서 어떤 것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당에서 그냥 유교 교육만 시키지 않고 각종 교육들을 그렇게 시켰던 거죠. 현실에 맞게끔. 현실적인 교육들을.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더 특성화됐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서당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오늘 심도 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경목 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학 공문서 이쪽 분야에서 아주 혁혁한 일을 많이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한국고문사학회 회장, 한국각중앙연구원 교수, 한국각대학원 대학원장, 중앙연구원 부원장, 또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로 이렇게 큰 역할, 우리나라의 그 보문서 한국학에 대해서 중심 축을 잡아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심도 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경목 교수님께 심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고 큰 박수 한번